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금융학부에 재학 중이고 페이퍼스 SSU 소모임 운영하고 있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본 자료는 그냥 일반 대중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신입 회원 혹은 뭐 신입 부원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자료고요. 어, 물론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해서 만든 자료긴 하지만 사실 투자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약간 아이디어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트로덕션으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저의 생각을, 견해를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의 견해나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의 어떤 이런 수익의 근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 4가지 하고 결론 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투자 철학은 흔히 미학이라고 부를 정도로 좀 독특한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뭔가 되게 지엽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계속 바뀌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주식이 지금 가격이 이상하게 낮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물론 시스테매티컬하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 주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항상 낮게 형성이 돼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는 있긴 한데, 그렇지만 뭔가 항상 계속적으로 발생한 이유 때문에 자꾸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주식 제약회사가 있는데 이 제약회사가 뭐 현재 뭔가 법적 분쟁 중에 있어가지고 뭔가 잠깐 떨어졌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이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게 중요한 분쟁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시 오른다. 이런 식의 어떤 로직이 있을 건데, 그런 로직 하나하나를 학술적으로 검증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뭔가 과학이 아닌 미학의 영역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융 분야 연구가 쌓아온 아이디어와 이론들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제가 보기엔 가장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이 이제 내포한 어떤 시장에 반영할 정보. 그러니까 시장에 내가 이제 이런 생각으로 배팅을 한다 이랬을 때 그 배팅할 때 녹아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나 생각들이 일반적인 금융 투자자, 다른 대중들, 내가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거나 팔 상대방, 그 상대방의 생각에 비해서 얼마나 더 뛰어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수익을 볼 것이고, 만약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덜할 경우에는 내가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나의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삼성전자 산 이유가 뭐냐면 우량주라서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뭐 삼성전자가 우량주인 걸 아무도 모른다면 또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우량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 정보는 이미 시장의 가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걸 통해서 그 정보 때문에 수익을 보진 않겠죠.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수익을 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주식시장 전체가 너무나도 좋아서 제 생각과는 관계없이 그냥 오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삼성전자의 어떤 이벤트 때문에 갑자기 오르는 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 생각 자체가 뭔가 이런 삼성전자 주식을 올린 삼성전자 주식이 오른 이유가 제 생각 때문이다. 저의 예측이 맞아서라. 혹은 제 판단이 맞아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신이 조금 조심스럽게 자신의 전략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미리, 그 다음에 투자 성과가 나왔을 때도 내 생각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일단 학부생이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전문적인 투자자도 아니니까 뭐 학술적인 정확도나 지엽적인 접근보다는 그냥 일반 비전공자 대중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부원들이, 신입 부원들이 조금 더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뭐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는 목적에서 만든 약간 인트로덕션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무거운 자료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확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하시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 자료를 기반으로 한 투자 결과의 책임은 전부 자신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작해볼까요? 수익의 첫 번째 근원은 위험인데요. 아니, 갑자기 위험하고 수익은 정반대인데 왜 위험이 수익을 발생시키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전을 던져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근데 제가 앞면이 나오면 100원을 드릴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여러분이 저한테 100원을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동전 던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 게임이 어 누군가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제 의문인 거죠. 제 생각인 거죠. 실제로 이걸 해보면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이너스 100원, 내가 100원 줘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기분이 나쁜 경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좀 이게 좀 비합리적이지 않나. 내가 왜 돈을 줘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회피,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연적인 성향인데 물론 이것이 주식에 가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걸 뻔히 알면서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이건 좀 다른 얘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자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동전 게임을 주식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주식이 어 그 오르면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이제 뭐 특허권을 등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아까 제약회사의 경우에는 뭐 삼상 임상 실험을 임상 실험을 이제 세 번째 임상 실험을 준비 중이라든가 이런 상태겠죠. 만약에 성공하면 주가가 10% 오르고요. 실패하면 주가가 마이너스 10%로 이게 손실이 납니다. 한 달 뒤에요. 그럼 지금 가격을 얼마나 불러야 할 것인가, 얼마 낮추거나 높여서 불러야 할 것인가라는 상황이 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높이든 낮추든 뭔가 사겠다는 사람은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러니까 뭔가 투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할 거면, 그래서 가격을 형성시키는데 참여를 할 거면, 뭔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불러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얼마로 부를 거냐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뭐 위험을 정말로 즐기는 사람은 가격을 높여 부르겠죠. 아 나는 배팅을 할 거야. 근데 배팅하는데 내 생각엔 무조건 될 것 같아. 이거는 10%. 그러니까 이제 가격 높여 불려도 상관 안 쓰고 그냥 뭐 지금이 10,000원이면 만 100원에 산다든지 1200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서 돈 번 돈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여기다 잃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가격을 낮추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린에서 보시다시피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 부르게 되면서 상대방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손실을 보더라도 많이 팔고 싶다면 낮춰서 팔겠죠. 그게 합의가 된다면 그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가격은 쭉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사게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 기대되는 수익률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니까 이제 평균을 내면 이제 제로죠. 근데 제로인 상태보다 제가 더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수익이 날 수밖에 없죠. 이건 기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플러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재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은 자신이 낮춰 부른 것 덕분에 평균적으로 수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위험과 수익 간의 아주 근원적인 관계인 것이죠. 위험을 짐으로써 이제 합리적으로 위험을 진다면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부르는 투자자들은 이제 더 높은 수익을 나중에 보장받게 되겠죠. 뭐 학계에서 알려진 투자 위험은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흔히 뭐 이런 제가 지금 적은 것들 이외에도 수많은 위험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적을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적어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얘기가 있는데 뭐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사실은 뭐 대부분 조금 좁은 의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위험을 져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발생한 것인지 이런 것도 논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본 슬라이드에서는 뭔가 위험을 져서 수익을 본 케이스,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는 것이라고 뭔가 학자들이 주장했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케이스면 제가 다 적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주식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겠죠.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했는데 내가 투자를 일단 했잖아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투자를 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만약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뭐 통한채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금에 넣어 놓으면 제가 수익을 보겠죠 늘 손실을 안 보고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은행이 안 망하니까 내가 수익을 거의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다하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으니까 뭐 수익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 이제 뭐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 때 가격을 좀 낮춰서 부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행태가 반복이 되면서 주식시장은 점점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주식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인데요. 근데 물론 이게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투자자들의 생각 때문에 생긴 투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는 약간 도박장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이 뭔가 주식시장은 각각의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어오느냐에 대한 거랑 연관이 돼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섞여 있으니까 만약에 아무리 사람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기업들 자체가 부진하다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주식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 점들을 그러면 이제 왜 그 사람들 투자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식시장, 그 나라에 내재된 위험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본연의 가치, 그 주식시장이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 이런 것들 잘 따져가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뭐 주식시장이 우하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조금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시거나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충분히 가격을 낮춰 부리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침체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침체되고 있는 나라인데 그 침체는 나는데 기업의 가치가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람들은 이전 가치가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낮춰 불렀더니 본연 가치는 한참 밑에 있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모두가 이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을 낮춰 불렀다면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리스크가 충분히 많이 사라지면서 이제 수익이 점점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그 투자 수익이 나겠죠. 근데 뭐 그렇게 막 시장이 매우 효율적이진 않으니까요. 이 효율적이라는 표현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하향하는 주식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투자할 때. 다음은 이제 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인데요. 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이제 PBR이 낮은 주식들이 이제 수익이 조금 더 많이 나는 현상을 얘기해요.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인가라는 거는 좀 헷갈리는 얘기가 그러니까 위험을 뭔가 감수해서 얻은 수익인 것인가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관련된 모형들을 만드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뭔가 그런 PBR이 낮다는 건 뭔가 가치주라고 부르는데 그런 주식들을 가치 투자에서의 가치주랑 좀 달라요. 근데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치주들은 뭔가 지금 성장성이 매우 낮거나 아니면 뭔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죠.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재무적 곤란이라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재무적 곤란에 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 상황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되게 낮춰서 불렀겠죠. 그러니까 PBR이 낮겠죠. PBR이라는 게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격 나누기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가격 그 회사에 그냥 갖다 팔았을 때 나오는 가격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부르는 기업의 가격이 그 기업을 진짜로 갖다 팔았을 때보다 낮거나 혹은 그렇게 충분히 크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까지 낮춰 불렀으니까 에이 그래도 이제 좀 올라가겠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가치 프리미엄이 위험을 감수해서 얻은 이제 수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가치주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 시장 전체보다. 규모 프리미엄인 것도 있는데 이거는 소형주를 투자했을 때 나는 초과 수익인데요. 소형주들은 일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면 부도가 나기 쉽죠.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그 새로 생긴 사업이 뭐 3년인가 10년 동안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죽어가지고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죽은 놈들 다 합쳐도 수익률이 플러스더라 이거죠. 이런 희한한 현상을 이제 규모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투자자들이 부도가 날 위험이 있는 소형주들에 투자를 하다 보니 나는 너무 가격 높게 부르기 싫으니까 낮춰 부리니까 부도가 나서 손실이 마이너스 100%가 나더라도 나머지 애들이 이제 훨씬 더 수익이 낮음으로써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약간 첨언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프리미엄이 잘 관찰되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는 따로 연구를 그 교수님하고도
어느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 현재까지의 한국 시장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특성상 뭔가 대형주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다들 대형주에 돈이 몰리고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오르니까 뭔가 버블이 생기는 거죠. 대형주에. 그러니까 대형주가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이상하게 그 버블이 잘 꺼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보기에는 소형주 대비 대형주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 거죠. 물론 그것이 우리나라 대형주가 잘 나가기 때문인 건가? 뭐 그런 얘기들은 또 논쟁의 여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는 대형주가 소형주보다는 좀 더 잘 나가더라. 그렇지만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소형주가 잘 안 나가느냐?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코스닥까지 봐야지 뭔가 전체적인 개요가 나오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코스피 같은 이제 주요 시장에서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소형주도 같이 고려를 엄청나게 작은 주식들도 고려를 해보면 뭔가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학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동성 프리미엄인 것도 있죠. 유동성 프리미엄 중에서 가장 재밌는 얘기가 그거죠. 그 미술품. 제가 막 피카소의 작품을 샀어요. 그 뭐죠? 뉴욕에 있는 그 현대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제가 뭐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산 거예요. 그러면 오 이건 가치가 막 뭐 100억 엄청나게 비싸겠죠. 100억보다 더 많이 줬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엄청난 가치가 있겠죠. 이 작품이. 근데 이걸 살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장? 내일 당장? 제가 내일 집을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누구 훔쳐갈까봐. 그래서 미리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옥션에 내놨어요. 근데 옥션에 아니 피카소 그림이 좀 유명하게 하니까 물론 살려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샀던 가격보다 더 높게 불러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잘 없겠죠. 하룻밤만에 나타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때 내 미술품이란 자산을 현금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술품을 뭐 이사를 할 때 도둑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이제 되게 제 약간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지만 뭐 실제로 얘기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펀드에서 뭔가 자산들을 잔뜩 사놨는데 이 자산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가 빨리 팔리지 않는 거면 사람들이 갑자기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막 그걸 환매를 하려고 하는 거죠. 돈을 내놔라 도로 연기금 아니겠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좋으니까 돈을 내놔라 이랬는데 자산이 제때제때 안 팔리니까 뭔가 돈은 지금 내놔야 되고 그런데 돈 이제 팔리진 않고 그러니까 뭔가 더 가격이 낮춰서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가격이 점점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손실을 보고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런 위험이 있겠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가격을 낮춰서 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산 사람들은 나중에 수익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하죠. 그게 위험인 거죠. 그러니까 산 사람도 나중에는 그 위험을 가질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진입을 할 때는 이득을 보고 진입을 하는 거죠. 그 낮게 부는 가격 때문에. 신용 스프레드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 스프레드는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야 되나 싶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한테 100억을 빌릴 때하고 삼성전자가 100억을 빌릴 때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이자율이 다르겠죠. 제 거는 무슨 뭐 거의 잘 모르겠어요. 제가 100억을 갑자기 빌리겠다고 하면 은행이 뭐 연 이율을 뭐 200% 불러도 안 제가 그렇게 불러도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100억을 빌리겠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겠죠. 그러면서 막 10%뭐 20%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마를 부르겠죠. 그 차이를 신용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 뭐 지금 전 제 예시를 들었지만 일반적으로는 흔히 회사채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 그 다음에 국가가 발행한 채권 두 개의 차이를 그 수익률 차이를 투자 수익률 만기 수익률 차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있어요. 좀 어려운 조건인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년 3년 만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회사채하고 3년 만에 돈을 돌려받는 국가 채권하고 요 두 개를 비교해야겠죠.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내가 회사라는 좀 위험한 데 투자를 했으니까 채권은 좀 망할 수 있는 데 했으니까 돈을 안 돌려줄 수도 있으니 내가 조금 더 높게 불러야지. 그러니까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 채권의 가격은. 그렇지만 나중에 그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나중에 돈을 다 돌려받으면 채권이니까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돌려받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게 사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진짜로 다 갚으면 제가 수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프리미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기간 스프레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요즘 되게 금리 인상하고 뭐 인플레이션 하게 된 난리인데 그 투자자들 그 소비자들의 이제 그 소비 혹은 이제 투자 이런 것 기업들의 투자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은 이제 단기 이자를 막 움직이죠. 단기 이자율을 이제 기준금리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단기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단기 이자율 그러니까 짧게 돈을 빌려주는 이자율이 변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노출되는 위험의 수준이 커지거나 작아지니까 뭔가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채권하고 단기적으로 들고 가는 채권하고 수익률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기간 스프레드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을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신용 스프레드와 기간 스프레드는 이제 거의 만나뵐 일들이 없겠지만 근데 중요한 어떤 지표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글자가 깨졌네요. 일단은 제가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료가 근데 그래도 최대한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험의 종류는 다양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한 대로 뭉쳐서 수익률만 본다면 그 위험의 형태를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위험의 그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수익률을 막 이렇게 빈도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 모양이 이제 뚱뚱하게 옆으로 쫙 퍼져 있느냐, 아니면 뭔가 좀 한쪽으로 쏠려 있느냐, 아니면 그 양쪽 꼬리가 두꺼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극단적인 수익률이 많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말로 크게 변동을 하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위험이 크다고 느끼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반영되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평균적으로 늘 변동성이 큰 애들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의 가격에 잘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또 컨트롤하기도 쉽죠. 뭔가 그 위험에 대해서. 그가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적으로 10% 손실이 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손실이나 이익이 나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내가 한 5%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결정하기가 너무 쉽죠.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두 가지 더 있는데 이걸 잘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잘 알기 힘든 경우는 암호화폐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평소인 수익률이 늘 괜찮아요. 그냥 늘 괜찮거나 좀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혹은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격 회복이 안 돼. 그 정도의 심각한 어떤 급락이 있고 또 늘 조금씩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퍽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 바이오 주식을 제가 넣어놨는데 바이오 주식이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바이오 주식은.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조정을 봐야 돼. 이건 제가 자료를 좀 조정을 해야겠는데 뭐 암호화폐 옵션이란 상품인데요. 옵션을 이제 판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 음의 외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의 외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요. 이제 수익률들이 플러스 쪽으로 조금 몰려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마이너스 쪽도 있는데 이 마이너스 쪽이 되게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좋은 수익률이 날 거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낮은 수익률이 날 확률이 너무나도 더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위험이 이제 바닥이 그 그림자 속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꼬리가 한쪽만 두꺼웠잖아요. 근데 이 양쪽 다 두꺼운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양쪽 다 두꺼운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20% 30% 뛰어거나 아니 20% 30%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흔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높은 첨도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외도나 첨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하는 누적 수익률이나 샤프 비율 이런 것들에서 쉽게 탐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혹은 이게 그런 것들이 반영해가지고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외도 같은 경우나 첨도 같은 경우나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그런 것들이 몇 번 관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위험이 얼마만큼 존재하고 얼마만큼 대비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따지고 들면 비트코인도 막 상승기에는 막 쫙쫙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는 역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퍽 하락하니까 이제 나중에 좀 항상 오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올라탔던 사람들이 나중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투자한 자산이 평소에 늘 좋은 수익률을 냈거나 아니면 평균적인 변동폭에 비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위험한 주식인데 뭔가 평균적으로는 변동이 그냥 그저 그래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 보여요. 그럼 뭔가 내재된 이런 외도나 첨도로 인한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얘기를 제가 학자분들이나 실무자분들이 많이 할 거라 생각 안 하는데 이런 것들 좀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약간 랩업을 하자면 이 첫 번째 근원에 대해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지고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위험이 작아질수록 수익도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큰 위험도 져야만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고 있는 거고 큰 수익을 받고 있다는 소리는 더 작은 위험을 지기 위해서는 수익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두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모든 위험이 피할 수 없냐? 그건 아니죠. 투자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투자 안 하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는 거는 아무도 나중에 사주지 않겠죠.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시장이 보상하지 않겠죠. 두 번째로 모든 수익이 위험을 져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시장이 잘못 움직여가지고 내가 똑똑하게 딱 그때 사들이면 수익을 위험 없이 얻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이런 전략의 한 극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흔히 차익 거래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차익 거래는 정말로 이제 전문가들만 하실 정도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한다고 이 첫 번째 부분을 정말로 길게 얘기한다고 거의 20분이 지난 것 같은데 왜 길게 얘기했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저것도 잘 이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날 것 같아 한다 이런 것들이면 보통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 앤 리턴에 대한 얘기는 흔히 아니고요. 대부분이 보통은 센티먼트에 대한 얘기들이죠. 혹은 이제 프리딕션, 예측이나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 두 가지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을 하나씩 볼게요. 시장이 뭔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원래 가져야 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균형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겠죠. 이 상태처럼 훨씬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내가 사들이면 나중에 사람들이 제정신 차리면 가격이 다시 올라오겠죠. 이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약간 저평가된 주식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평가됐다는 표현이 이제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게 성장하는 주식도,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주식도 이제 균형 가격이 올라간다. 네, 균형 가격이 올라가는 주식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저평가를 해서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균형 가격이 늘 비슷한 애들, 성장이 거의 없어요. 이런 애들도 뭔가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 이유 없이 그럼 그때 사들여도 수익이 나겠죠. 근데 그것도 저평가된 주식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을 산다고 얘기하면 어느 쪽을 정확히 얘기하는 건가를 알아야지 내가 그 투자하는 이유를 잘 분석해가지고 이게 통할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사람들이 너무 네거티브한 것 같아 테슬라에 대해서. 그래서 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조금 뭔가 좀 로직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 테슬라가 계속 성장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미래에도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그게 좀 뭐가 사람들이 뭐가 심리가 안 좋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뭔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안 생각하는 투자를 할 때 잘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옷을 그냥 그 뭐 있잖아요. 속옷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음료수를 제조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성장성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물론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 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성장을 하진 않겠죠, 계속. 그런데 그런 주식들이 갑자기 떨어지는 게 뭔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얘기하면 뭐 자신의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는 가치 주식, 그러니까 성장이 거의 덜한 주식들에 대한 어떤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잘못된 판단으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무관심해서 혹은 너무나도 관심이 많아서 잘못된 가격이 나올 수도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가격이 쭉쭉쭉 오르는 거죠. 그러면 뭔가 심리적으로 이상하게 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이제 긍정적이거나 혹은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긍정적인 것도 다른 얘기인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되게 커지는 거죠. 반대로 무관심하면 뭔가 가격이 쫙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거나 아니면 뭔가 너무 높아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지고, 아, 너무 낮아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지고, 높아야 되는데 잘 안 오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이 불확실해, 너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뭔가 이제 가격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모두 뭔가 확신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너무 낙관적인 경우나 너무 비관적인 경우, 그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뭔가 사람들이 이제 편향된 생각을 하도록 만들겠죠. 다만 이런 것들은 실제 미래 전망이나 정보와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자신이 그 심리 상태에 속해 있는 경우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도 너무 긍정적이라면, 저 같은 경우 제가 투자를 할 때 저도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정말로 내가 미래가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들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겠죠. 뭐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제 안티버블 혹은 버블. 안티버블이라는 표현을 잘 제가 본 적 없는데 증시붕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어떤 문헌에서는 안티버블이라는 말도 쓰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격이 폭 떨어지거나 너무 가격이 폭 오르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리짓기라고 좀 독특한 현상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뭔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뭐가 코스피가 2% 오르면 삼성전자도 뭔가 2% 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 삼성전자도 뭔가 좀 시장 전체 변동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주식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3% 올라야 될 게 2%밖에 안 오르니까 뭔가 가격이 평소에 비해서 더 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을 이제 무리짓기라고 하고요.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좀 이걸 넣어는 좀 제가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 변동성이 무조건 심리에서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근데 자산 가격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가격이 심하게 변동하면서 계속 밀려나겠죠. 그 원래 가치로부터. 그러면 뭐 똑똑한 사람은 언제 그때 잘 사가지고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다만 변동성 가지고 수익을 보겠다, 이거는 조금 좀 위험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안티버블이나 버블, 물짓기 이런 것들은 방향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돌아갔을 때 수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고 어떤 방향을 움직일지도 잘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투자 전략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인데요. 어, 예측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은 이렇습니다. 일단 때려 맞추고 보자, 이런 거죠.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옅은 주황색이 있고 옅은 파란색 그림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뭔가 예측을 할 때 확실하고 보상이 작은 예측을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확실하고 보상이 큰 예측이라면 당연히 그걸 선택하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확실한 걸 먼저 선택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매출이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죠. 보상은 물론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한 거니까 그건 반영이 탁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I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AI에 대한 이제 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되게 불투명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로 안전해가지고 나중에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어, 그런 경우더라 하더라도
불확실함이 존재한다면 시장이 잘 모르거나 혹은 합의가 어려운 상태라서 그런 어떤 위험이나 이익의 수준에 대해서 그래서 반영이 잘 안 된다면 시장 가격에 비해서 균형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지금 투자를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장주에서 이제 흔히 저평가된 주식이 샀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막 워렌 버핏 이런 분들 보시면 애플 같은 주식을 사죠. 애플 정말 많이 들고 계시죠 지금 버핏 아저씨가. 근데 그 워렌 버핏 분께서 이제 애플을 산 이유가 과연 가치주의이기 때문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는 주식인데 그래서 정말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지금은 더 높아질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별로 그거는 얘기하지 않더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본 케이스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센티멘털한 이슈로 조금씩 돈을 먹는 것보다 요렇게 돈을 먹는 경우가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쪽 전략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조금 이걸 포커싱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포커싱한 이유는 이걸 써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되게 위험한 전략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투자하지 않으시도록 좀 확실하게 제가 좀 위험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예측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결국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예측 방법론은 리스크, 그러니까 정보가 가지고 있는 뭐가 그 정보가 실제로 일어날 건,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 리스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불확실성, 그다음에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 두 가지를 이제 가늠하는 거죠. 근데 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걸 통하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한다면 정말로 손실을 보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정성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뭔가 불확실성이 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 쉬운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FNF 같은 기업 우리 옷 만드는 회사가 뭐 이제 제가 알기로 뭐 디스커버리인가 뭐 그런 회사들하고 이제 막 협력을 해가지고 막 물건을 팔던데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잘 나가는 매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알바로 취직을 하는 거죠. 옷 매장에서 가서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이 회사 물건이 나가서 이제 매출이 생길 때마다 그 매출을 일일이 몰래 적는 겁니다. 근데 뭔가 매출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뭔가 잘 높아진 거예요. 잘 팔려 너무. 그러면 그때 슬쩍 매수를 하면 그러면 제가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뭔가 불확실성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내부자 거래냐라는 것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직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본사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 FNF 본사 직원이라서 근데 잘 팔린다는 정보를 내가 미리 얻어가지고 그 재무제표에 적힌 거를 미리 봐가지고 투자를 한다? 아 이건 당연히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그렇지만 뭐 알바 내가 실제 FNF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백화점 알바인데 내가 그걸 매출을 좀 봐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게 내부자 거래인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아닐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들면 뭐 헤지 펀드들이나 그런 것들이 하는 것들이 뭐 그럼 다 내부자 거래에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실무자들이 사용한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경우는 이제 그 정말 유명한 사례인데 헤지 펀드가 이제 위정 사진으로 월마트의 주차장에서 이제 그 주차된 차가 몇 대인지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매출을 예측한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원유 그것도 한마디로 이거 똑같이 인공위성인데요. 원유가 이제 저장고가 있잖아요. 원유 저장고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갈수록 점점 위로 올라가거든요. 저장고가. 그럼 그림자가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 그림자의 길이를 이제 해가 떠 있는 위치하고 이제 고려를 해서 계산한 다음에 너무 크게 떠 있다. 그럼 뭔가 원유가 잘 안 팔리는 거죠. 그 원유를 팔고 공매도를 하고 여기서 이제 선물이란 걸 사용하겠죠. 잘 모르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원유를 이제 없는 원유를 팔고 그 다음에 이게 쭉 내려가 있으면 뭔가 뭐야 이 저장고가 쭉 아래로 내려가 있어 텅 비어 있으면 그러면 원유를 막 사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그런 정성적인 정보를 많이 활용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체 데이터 이런 것들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하기가 조금 쉬운 경우가 이제 합의가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 투기를 하는 건데요. 투기라는 건 방향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갔거든요. 미래가 너무 밝아.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고려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 중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오르는 이유가 암호화폐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암호화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가치 수준이 비슷해요. 그러면 뭔가 그 사람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 암호화폐라는 이슈를 외에도 뭔가 성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그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상승 요인이 성립을 하면 그러면 제가 수익을 보는 거고, 진짜로 암호화폐 때문이라면 손실을 보겠죠. 나중에 암호화폐가 가라앉고 나면 시장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할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맨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정말로 할 거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인플레이션 이제 좀 잡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똑바로 예측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너무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채권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전략을 만들겠죠.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들을 만들겠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 반대로 전략을 만들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 높거나 낮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수익이나 손실을 보게 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큰지 안 큰지 예측하기 어렵죠. 미래의 인플레이션 특히. 근데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어쩌면 정성적인 정보로도 충분히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마다 그 가격들을 측정을 하는 거죠. 막 여기서 부동산에 가가지고 월세 얼마냐 물어보고, 저기 가서 자동차 가격 얼마냐, 중고 자동차 가격 얼마냐 물어보고, 또 여기 가서 이제 달걀 가격 얼마나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지표는 발표되는 것 자체가 제가 수집하는 거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가 어려웠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뛰어다니면서 가격들 알아보면서 인플레이션 맞추시는 것도 뭐 그것도 꽤 참신한 생각인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정보가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분야라면 어쩌면 정말로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반도체에 대해서 빠삭해요. 근데 빠삭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정말로 빠삭한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설령 이 반도체 어려운 부품이나 이런 것들 잘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그 지식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설령 매우 어려운 정보를 알고 있다, 어려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반영이 조금 돼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당연히 우월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속 가능한 경영, 융합적인 기술, 산업 구조 내 기업의 매출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씩 얘기 드리면,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남녀 성비가, 이게 조금 이거 뭐 어떤 분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연구에 따르면 남녀 성비가 비슷할수록, 여성하고 남성의 비율이 비슷할수록 뭔가 이제 그 금융 기업들이 그러한 성비가 비슷한 금융 기업일수록 뭔가 법적인 문제가 덜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리스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괜한 손실을 안 보게 되니까 뭔가 좀 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겠죠, 잠재적으로. 그다음에 융합적인 기술이라는 거는 뭐 이번에 뭐 나온 챗 GPT 이런 거 같습니다. 챗 GPT도 결국은 뭐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데, 정말로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딥러닝 기술이 정확히 어디에 적용이 될 건지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그 AI를 어떠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융합적인 생각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어떤 지식들을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정말로 뭐 필립 피셔 이런 분들 책들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인데요. 뭐 필립 피셔 분 책이었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투자자가 가만히 보니까
요 다른 부품들은 다른 회사에서 많이 만드는데 뭔가 그 핵심 부품 하나를 한 회사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브라운관이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 이 주식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놨더니 주식이 뻥튀기 되더라. 이런 뭐 예시가 있는 거죠. 자,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케이스 스터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정말 간단하게 팩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팩터 투자라는 거는 시장 위험 외에, 그러니까 아마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 이런 거 외에 특정 위험 요인에 추가적으로 노출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에 노출됐다고 하는 거는 정말 앞서 얘기했던 그 리스크 앤 리턴 기억나시죠? 그거에 추가적으로 노출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시장을 더 뛰어넘는 수익률을 내겠다 이런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치주를 사들이는 것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연마다 PBR이 하위 30%인 종목들만 매수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아주 무거운 그 쿼테이션 마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은 대략 350%인데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650% 정도 되겠죠. 이건 이제 프렌치 교수님이 이제 운영하는 데이터 라이브러리 사이트에서 얻어온 건데요.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이 있어요. 팩터 투자가 늘 유효한가? 이거는 논쟁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팩터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이것이 가져오는 수익률이 매우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년도부터 했잖아요. 근데 1926년까지 데이터를 확장하게 되면 거의 뭐 몇만 퍼센트 넘어가요. 근데 이게 과거와 현재에 비교해봤을 때 팩터 투자가 더 유리해졌나 불리해졌나를 보면 일반적으로 좀 더 불리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할 것이고 많이 투자할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수익률은 나중에 덜 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어디 공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만든 저하고 제 팀이 만든 아이디어라서 저희 동아리에서 낸 아이디어라서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쇼크가 왔다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주식들이 막 떨어지겠죠. 어떤 주식은 오르겠지만 물론. 근데 떨어진 것들 중에서 뭔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너무 떨어졌는데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그 기업의 펀더멘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그런 펀더멘털이라는 건 이제 본연 가치인데요. 본연 가치에 비해서 본연 가치의 변화를 다 통제를 했다. 즉 이제 그걸 다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떨어진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런 주식들만 싸그리 사가지고 가만히 들고 있어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회색이 이제 저희가 만든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것이 이제 뭐 10년 국채라든지 30년 국채라든지 아니면 노란색 이제 시장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 비해서 더 좋은 수익률을 내더라. 뭐 이러한 연구를 저희가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앞서 말했던 이거는 이제 리스크 앤 리턴 얘기라면 이건 센티먼트에 대한 얘기겠죠. 뭔가 이게 사람 시장이 뭐 오작동했을 때 그걸 이제 한 거죠. 물론 이제 성장성 얘기도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서는 이제 이 그림을 보자면 이제 센티먼트 얘기에 가깝겠죠. 다음은 이제 실제로 연구된 연구 사례 중 하나인데요. 이건 이제 그 영국에서의 이제 스타일 로테이션 전략을 검증한 연구인데요. 스타일 로테이션이 뭐냐면요. 아까 팩터 투자 얘기했었잖아요. 팩터 투자인데 그 팩터의 스타일, 소형주의냐 대형주의나 가치주의나 성장주의 이런 것들을 계속 돌려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서 더 잘 나가는 것들을 고르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하기에 힘들겠죠. 힘들고 뭔가 성과가 잘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주 대형주의 스타일 로테이션은 좀 뭔가 쉽더라 이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소형주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가격 인상 때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대형주에 비해서 받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좋겠죠. 그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그리고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는 뭔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더라 이겁니다. 뭐 이것도 이제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저만의 해석을 좀 내자면 뭐 아무래도 이제 경기 호황기일 테니까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경기 호황기일 것이고 그러니까 더더욱 위험한 주식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형주가 좀 더 잘 나가겠죠. 이런 특징을 고려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기기 때는 뭐 대형주 사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전략들을 구사해가지고 이제 계속 교체해서 투자하다 보면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소형주만 사고 있건지 대형주만 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리딕션 영역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 팩터 이제 리스크 리턴하고 프리딕션이 섞인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면 일반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긴 하는데 뭔가 잘 안 날 때는 좀 갈아타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걸 돌려보겠다. 근데 돌리는 것이 거시경제에 대한 거시경제 그런 어떤 거시경제 상황들이 이러한 주식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한 케이스인 거죠. 그 마지막 케이스 스터디는 엔비디아를 좀 가져왔습니다. 좀 아무래도 개별 종목이 하나 있으면 또 관심이 좀 가니까요. 그 엔비디아 혹시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2020년에 엄청나게 떡상하고 엄청나게 오르고요. 그다음에 그 금리 인상기에 엄청나게 깨졌죠. 근데 제가 사실 이 예시를 든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 10월 달쯤인가 한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그때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손실을 거의 뭐 몇십 퍼센트, 10몇 퍼센트 견디다가 거의 몇백만 원 투자했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회복을 하면서 이제 한 10% 수익 보고 이제 익절을 했었는데, 그때 다른 돈을 다른 데 이제 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잠시 빼놨었는데, 근데 엔비디아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가격은 사실 여기 보게 이 그래프가 이제 주식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건 PER이거든요. PER이라는 거는 이제 가격을 이제 현재 순이익으로 나눈 거고요. 가격이 아니고 가격을 이제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면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에 비해서 얼마만큼 주식이 높은가? 혹은 현재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주가를 투자한 만큼 돌려받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긴 시간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PER를 이제 연도로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50배라고 하면 PER이 그럼 이제 50년 걸린다. 돈을 돌려받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이 40만 원이면 40만 원을 다시 그 주식으로부터 돌려받는 시간이 뭐 50년 걸린다. 이런 해석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해석은 미래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뭐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좀 하여튼 그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이게 높을수록 뭔가 사람들이 요 기업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기에는 100배잖아요. 그러면 연도를 해석하면 돈 돌려받는데 100년이나 걸리는 소리인데, 그럼 사람들이 왜 이 가격에 샀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시장이 너무 좋아서 장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맨 마지막 지점인 한 50배도 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죠.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 한 10배에서 20배 사이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이렇게 높냐 실제로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엔비디아의 성장성은 이제 제가 또 잘 아는 이제 저희 부원의 어떤 예측도 있었는데요. 결국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주가를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챗 GPT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연도 좀 섞여 있었던 거죠. 제가 수익을 봤던 것도. 근데 어쨌든 챗 GPT가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엔비디아가 올랐냐? 이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혹은 전체적인 사회가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새로운 AI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 개발된 AI들이 정말 놀라운 성능을 보이면서 그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한 딥러닝이 정말로 높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엔비디아가 잘 팔리겠네? 엔비디아의 GPU가 잘 팔리겠네? 그러면 나중에 수익을 많이 보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거의 50배 아래로 떨어졌던 그 PER이 지금 2023년 이후로는 거의 이전보다도 훨씬 높아진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향후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지될 것이냐? 그건 예측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케이스 스터디는 이제 과거의 상태를 보는 거니까 과거에서의 이제 어떤 이력을 보니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더라라는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경우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예측을 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정말로 맞다. 그러니까 딥러닝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
이 딥러닝이 어디에 접목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뭔가 엔비디아가 이런 100배, 200배 상태가 아니고 뭔가 그래도 좀 낮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이 얼마나 낮은지 지금 얼마나 합리적인지 가격이. 그 다음에 얘가 진짜로는 실제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성장하기 위한 어떤 배경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배경 그 상황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상태이어야만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던지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안전 마진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떨어질지를 항상 고려하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안 떨어져가지고 결국 못 사가지고 손실을 그러니까 이익을 못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손실을 보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이 이익을 못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알죠. 이익을 놓치는 것보다 손실을 내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맞네요. 뭐 결론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결국 그냥 주식시장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약간 도박처럼 생각하잖아요. 게임이라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 혹은 뭐 좀 더 넓게 얘기해서는 자신의 사회와 경제와 그 다음에 뭐 환경을 위한 투자를 한다면 그 노력과 시간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의 수익이 어떠한 원천에서 발생하는지를 딱 알아내고 자신의 수익 원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서 같이 오른 거면 설령 자신의 주식이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했을 때 뭔가 이 주식이 뭔가 매출이 좋아서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매출은 그저 그런데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그냥 내 생각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가설이나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그 전략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되고 한편 자신의 전략이 검증 중에는 계속 검증을 밀어붙여가지고 현실을 결국 알아내야 되는 거죠. 또한 수익보다는 위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투자 위험들이 전부 통제된 상태, 즉 내가 이 투자 위험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고 거의 대부분을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1시간 동안 떠들었네요. 근데 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1시간짜리 누가 보려고 한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전달하고자 노력했고요. 또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이런 제 의견으로부터 이제 만들어내면서 자신만의 좀 투자 방법을 개발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투자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페이퍼스 부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보시고 자신의 생각도 만들어 나가면서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볼지 그래서 이제 전략 쇼케이스에서 이제 자신의 전략을 내보일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김현준이었고요.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와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